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성필 교수입니다. 학교 내부 강의를 위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지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난 16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지식재산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하고 또 수업을 할 때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인 줄 압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바쁘고 또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술과법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모이게 되어서 저는 참으로 기쁘고 또 뿌듯한 마음이 생기네요. 지난 봄학기 동안에 리더십이 아주 뛰어나신,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우리 동문들 여러분을 이제 만나서 대화할 때 이분들에게서 여전히 이 배우고 싶다는 그런 열망, 또 함께 고민하자라는 그런 어떤 강렬한 어떤 마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굉장히 많이 반갑고 또 놀라기도 했는데, 이제 특히 AI를 포함해서 이제 과학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러한 변화를 법의 시각에서 또 경제적으로, 전략의 관점에서 또 정책의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학문적인 것이든 또 실무적인 것이든 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기술과법 포럼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이름이 이제 가상의 명칭이고, 또 11월에 창립 총회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명칭을 정하고 조직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이 포럼은 카이스트 MIP 졸업생들이 이렇게 만나는 가벼운 공부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세미나 형태의 그런 운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화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동문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또 이 초롱초롱 이렇게 반짝이는 그 눈빛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규모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포럼의 이제 준비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각각 그 주체가 돼가지고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는 MIP 외에도 과학 저널리즘 또 미래전략 석사 과정들과 박사 과정들이 있죠. 우리 카이스트 학부생들이 공부하는 부전공 과정들도 있고요. 또 기업인들과 실무자들이 이제 핵심 멤버들인 그 최고의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들 그 과정들을 보고 또 그 동창회 커뮤니티를 보면은 뭐 친목 활동이라든지 또 학술적인 뭐 세미나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과법 포럼도 이렇게 많은 활동들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포럼이 이제 지식재산이나 법과 기술 또 경제, 전략, 정책 이런 그 학술적인 관점과 또 현장의 그 실무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또 한 공간에서 만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카이스트의 동문으로서 이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모교에 대해서 애정이 이제 가득하신데, 그러한 그 우리 이 포럼을 통해서 이제 선배 후배 간의 어떤 소통, 또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소통, 또 이제 교수님들과 또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뭐 공감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최근에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은 소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지난달 말에
6월 23일, 25일 나온 그 1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그 AI 저작권 침해 소송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형식으로 짤막하게 이제 강의 영상을 제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쪼록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우리들만의 그런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런 그 부담이 없이 또 즐겁게 특강도 들으시고 이제 잠시나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그런 이슈인데 이러한 어려운 그 과제, 우리가 난제라고 하죠. 난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가을에 저희가 오프라인 포럼을 또 가지게 될 텐데요. 그때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Future of the Publishing and Media Industry. 그래서 출판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또 엔트로픽, 메타 관련된 저작권 소송을 기준으로 이제 이 산업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뉴욕타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 사이에 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그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새로운 시각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자신들의 그 기사 그러니까 수백만 건이 아무런 사전에 허락이 없이 이용에 대한 허락이 없이 GPT 모델의 트레이닝에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챗GPT, 뭐 빙 챗.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지금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션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그리고 이렇게 허락 없이 자신들의 이 데이터를 학습한 그 GPT 모델들을 이제 파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주장하는 그 우리가 causes of action이라고 그러죠. 소송의 어떤 그 원인이 근거가 뭐냐면 이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와 그다음에 사용자 책임 그리고 기여 침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죠. 이제 DMCA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이 저작권 뭐 DRM이라든지 저작권 그 관리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거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커먼로 상에서 이렇게 이제 소송의 원인으로 그 계속해서 인정해왔던 이제 부정경쟁, 우리로 말하면 부정경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misappropriation을 또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에 있어서 이제 희석화, 다일루션을 주장했습니다. 2024년 3월에 이제 피고 측으로부터 그 이제 이게 소송이 이제 근거가 없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원고 측의 뉴욕타임스의 이제 주장 중에서 이제 contributory infringement 같은 것은 기여 침해는 이제 주장할 근거가 없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어떤 사용자들이 무엇을 도대체 이 카피를 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사용자의 어떤 그 저작권 침해가 특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가 뭐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그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DMCA에서 그 저작권 관리 정보를 이제 뭐 제거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또한 또 입증한 바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misappropriation이 이제 부정경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저작권 침해 주장 연방 법원에서 연방 저작권법의 어떤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 주법상의 커먼로상의 이러한 그 이제 침해 위반이죠. 부정경쟁
행위를 이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에서 이 프리엠션이라는 게 있는데 연방법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주법의 적용을 할 수가 없는 preempt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partial motion to dismiss 이렇게 이제 2024년 3월에 주장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런 그 법적인 쟁점들이 있지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AI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뉴욕 타임즈의 아티클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페어 유즈에 의해서 디펜스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그런 기사라고 할까요? 에세이죠. 하버드 로 리뷰의 이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024년 4월 10일자입니다. 오드리 포프라는 분이 지금 작성한 에세이인데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런 그 기존에 이제 타시니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연방 대법원까지 갔었던, 거기에서 이제 뉴욕 타임스가 주장했던 것과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금 뉴욕 타임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은 좀 상반되는 주장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에세이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뉴욕 타임스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LLM 모델들, AI 모델 트레이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그 언론사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고, 그리고 공적인 가치, 그러니까 미디어로서 어떤 정론지로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에세이에서 이제 그 관찰하는 바에 의하면 2001년도에 그 연방 대법원 판례인 타시니 이 판례에 따르면은 뉴욕 타임스가 이 저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이제 뉴욕 타임스에 계속해서 이 기고문을 냈던 그 작가들이 이 저작권 침해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수용해서 이러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이제 거절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이었어요.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잠깐 좀 살펴보면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그 MIP를 거쳐가신 많은 분들은 공부를 하셨던 그런 케이스고요. 또 워낙 사회적으로도 2001년 이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뉴스들이 그 기사들이 이렇게 디지털로 아카이빙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제 생겨나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이런 미디어나 출판 이런 방식하고 이제 다른 새로운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가 생겨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되었던 것인데, 이제 현재 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보면은 뉴욕 타임스가, 뉴욕 타임스를 이제 뭐 더 타임스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뉴욕 타임스가 지금 이 저자들, 이 작가들의, 또 이제 거기에는 뭐 기자들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창작성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AI 회사들, 그 빅테크들인데 이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허락 없이 이 데이터를 학습한 GPT 모델들을 뭐 파괴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용어를 쓰냐면 로맨틱 오서십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낭만적인 그 오서십, 이제 저작자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한다라고,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저작권 윤리에 있어서 좀 위선적인 것이다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뉴욕 타임스가 이제 소제기했을 때 그 어떤 클레임들을 했냐면은,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그 대표적인 것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뉴욕 타임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미디어로서, 언론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미션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많은 기사들을 자기 소속 기자들이 이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 종군 뭐 기자라든지 어떤 전쟁이나 분쟁이나 어떤 굉장한 어떤 그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가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알려야만 되는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기사들을 이제 사실을 이렇게 예, 획득을 해서 정보를 획득을 해서 이것을 대중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진실을 조명하는 그런 작업들이었고, 이것이 이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러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기자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기 기자들의 그런 그러니까 회사로서 이 미디어의 어떤 노력이 없었다면은 결코 이제 드러나지 못했을 그러한 어떤 그 진실들이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연적으로 이런 미디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이제 투자가 굉장히 큰 투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서 자기 기자들의 엄청난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러한 활동들이 있었고, 그 결과 이런 뉴스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사들은 정말로 이제 그 단순히 이 영리 목적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회사로서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퍼블릭한 공익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에디토리얼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아주 그 최소한 한 기사에 대해서 2명 이상의 그런 에디터들이 작업을 해서 아주 그 수준 높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기사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세이에서 비판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용어를 붙인 게 로맨틱 오토십이죠.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이 소장에 써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은 문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2001년도에 연방 대법원 판례니까 실제 이게 이제 사건은 1990년대 주로 있었던 사실관계상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이었죠. 기억을 더듬어서 혹시 또 처음 이 판례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건은 이제 그 작가들인데 이 작가들은 이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자유기고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이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오피니언을 써가지고 이제 기고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타스니였다는 것이죠. 타스니 등 그 작가들은 이제 각각 자기들이 작성한 그 기고문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을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욕 타임스라든지 뉴스데이라든지 타임이라든지 이런 이 매체들의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컬렉티브 워크라고 나오는데 이제 집합 저작물이죠. 이러한 집합 저작물을 이렇게 또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가 어떤 거냐면 각각의 기사에 대해서는 이제 각 그 아티클을 쓴 작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뉴욕 타임스 입장에서는 여러 기사들을 모아서 자신의 기자들이 작성한 그런 기사도 있고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집합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거를 출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컬렉티브 워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작권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그 단일한 어떤 저작권으로 이렇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번들 오브 라이트라고 부르죠. 아주 저작권의 묶음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그 아티클마다의 저작권이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도 이제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뉴욕 타임스 등이 그 저자들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이것을 이제 전자 데이터베이스, 일렉트로닉 DB를 이제 구축을 해서 서비스하는 회사, 여기 이제 나오는 회사가 이제 렉시스 넥시스입니다. 이 렉시스 넥시스에 이렇게
이것을 데이터를 넘겨줘 가지고 렉시스넥시스가 이것을 이제 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포맷,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XML인데 이 XML 형식으로 이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1990년대, 그래서 그 기존의 뉴욕 타임즈의 어떤 그 판형 그러한 포맷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텍스트만 읽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기사를 검색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기사를 주는데, 아마 렉시스넥시스나 이런 XML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그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보는 그런 뉴스 지면에서의 그런 어떤 위치라든지 글자의 어떤 그 이제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게 되죠. 그냥 그야말로 텍스트만 남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페이지 번호나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렉시스넥시스가 이러한 서비스를 아카이빙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데 대해서 뉴욕타임즈 등은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사들 중에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원 저자들이죠. 개별적인 각각의 아티클의 저자들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제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사실관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1심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퍼블리셔들이 뭐 이겼습니다. 서머리 저지먼트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1심의 어떤 그 이제 법적인 근거,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면은 저작권법의 201조 그리고 이제 괄호하고 C 섹션 C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뒤에서 잠깐 이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컬렉티브 워크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가 권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컬렉티브 워크를 이제 리비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온리 포맷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원래 기사 내용 그대로니까 이것은 이제 리비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게 그 항소심에 가가지고 이러한 결론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의 어떤 그 근거는 뭐냐면 이건 컬렉티브 워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비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뒤에서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그 연방 저작권법 201조에 보면은 이제 오너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니셜 오너십 우리하고 뭐 유사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고 뭐 저작 재산권이 되겠죠. 특히 이제 그런 얘기가 A에 나와 있고, 이제 C에 보시면은 이제 컬렉티브 워크스가 있습니다. 이런 컬렉티브 워크스에 대해서 이제 각각 개별적인 컨트리뷰션은 각자 그 처음에 이제 이 기사를 작성한 그 작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요. 이건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그것은 이제 저작권이 되죠. 그런데 그럼 뉴욕 타임스 같은 데는 뭘 하는 거냐면 이러한 개별적인 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출판을 합니다. 거기 이 컬렉티브 워크스의 집합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처음에 원 작가들이 이 작성한 기사들 이 저작권의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컬렉티브 워크스에 대한 뉴욕 타임스의 저작권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자 처음에 바로 그 컬렉티브 워크, 여기 지금 그 표현이 that particular collective work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컬렉티브 워크에 대한 저작권을, 집합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리비전입니다. 자, 리비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리비전은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아주 뭐랄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오탈자를 약간 수정을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약간 그 숫자, 뭐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짝 이제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substantial identity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리비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later collective work가 있어요. In the same series. 이게 이제 좀 약간 뭐 애매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를 들자면 여기 제가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뭐 사이언스가 잡지가 있는데 사이언스에 뭐 이렇게 올해 뭐 기사를 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티클을 써가지고 뭐
냈는데 이것은 이제 2026년에 내년에 지난 10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면서 대표적인 기사들을 우리가 이게 모았다 하고 이제 하나의 새로운 판을 이렇게 낸다면은 동일한 사이언스라는 제호로 뭐 10-year retrospective 이런 거를 낸다면 이게 바로 이제 later collective work in the same series 이런 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best of science 해가지고 뭐 100년간의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아티클을 뽑아서 이제 science 특별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낸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later collective work in the same series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collective works로서 뉴욕 타임스가 권리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연방 저작권법상에 있어서 바로 그 collective work와 그다음에 revision과 그리고 이제 이 later collective work. 근데 중요한 것은 in the same series입니다. 같은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잡지에서 혹은 그 출판물에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것이 이제 재생산되는 거기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타시니 사건에서 이걸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연방 대법원은 이제 1심, 2심 이후에 연방 대법원 기인스버그 대법관이 여기서 이제 다수 의견을 쓰셨는데 이제 항소심 법원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 논리 구성을 좀 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의 이 렉시스넥시스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그 원래 뉴욕 타임스의 그 특정한 타시니 같은 이제 작가가 자기 아티클을 이제 보냈을 때 그 뉴욕 타임스의 어떤 그 특정 일자의 그 판을 보면은 거기에 특정한 위치에 그 아티클이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은 원래 그것이 이제 나중에 렉시스넥시스에서 텍스트 온리 포맷으로 바뀌고 XML 형식으로 이제 아카이빙 되어서 이렇게 검색어를 넣고 거기서 이제 다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러한 기사의 방식하고 보면은 이게 컨텍스트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어떤 컬렉티브 워크의 일부도 아니고 그다음에 리비전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레이터 컬렉티브 워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연방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스티븐스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지방 법원의 그런 결론을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스티븐스 대법관은 이게 바로 컬렉티브 워크하고 이게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컬렉티브 워크의 일부가 아니냐. 이게 뭐 이렇게 포맷이 달라졌다고 해도 아티클은 그대로 내용이 동일한데 이것이 뭐가 그 다르게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at the reader's fingertips 이렇게 뭐 클릭해가지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컬렉티브 워크도 아니고 뭐 리비전도 아니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다수 의견은 여기서 스탠딩 얼론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기존 그 컬렉티브 워크가 크게 변형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컬렉티브 워크의 저작권자들에게 이제 권리의 범위가 미치도록 허용한 연방 저작권법이 이제 허용하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연방 대법원의 이 다수 의견의 입장은 뭐냐면 이것은 이 기술이 이제 등장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렇게 더 확대가 되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뉴욕 타임스도 또 뭐 더 타임스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이렇게 DB 사업자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면 뭔가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는 작가들에게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뉴욕 타임스가 이 당시에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가들의 어떤 그 저작권을
이제 저작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창작성에 대한 보호라고 우리가 좀 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보호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술적으로 좀 더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 어떤 자기들의 사업의 영역이 더 확대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작권으로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이제 혁신을 저작권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엔트로픽 관련해서 이제 클로드를 서비스하는 그 엔트로픽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지난달에 6월 말에 이 소송 1심 이제 페어 유즈에 대한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저지 올섭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제 이분이 그 2021년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나왔던 구글 대 오라클 사건의 이제 1심 판결을 내신 그런 분인데 이제 그 기술과 법의 어떤 이제 그 교차점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거기서 생기는 어떤 갈등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 그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1심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글과 오라클 사건에서도 사실 이분이 이제 그 판결한 어떤 방식이 그 결론도 그렇고 연방대법원에 상당한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 AI 저작권에 대한 이제 1심에 불과하고 이제 아마도 항소심과 또 많은 소송들이 지금 펜딩 상태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결정도 나올 것이라고 이제 당연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올서 판사님의 이 페어 유즈에 대한 그 시각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가기 전에 이제 이분이 그 과거에 그 구글 대 오라클 사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셨는지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대 오라클 소송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자바 API 여기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바가 우리가 Sun이라고 하는 회사, Sun Microsystems죠. Sun Microsystems가 이제 1990년대 중반 정도에 이 개발한 그 플랫폼입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이제 플랫폼이죠. 거기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미리 만들어서 이제 패키지 형태로 이제 제공을 했던 것이 그 API인데 이제 이게 그 개발자들의 어떤 그 우리가 아주 그 노동력이 많이 이렇게 투입돼야 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일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기능들 아주 전형적으로 활용되는 그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API죠. 그래서 마치 이제 뭐 도서관에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는 여러 책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쉽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올서 판사가 그 판결문에서 설명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그 이제 2005년 때 이제 그 구글이 이 스마트폰 운영 체제 자기들은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했죠.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바로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개발한 이 자바 API 이거를 이제 일부 좀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협상을 했죠. 근데 협상이 이제 실패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구조가 아주 비슷하죠. 지금 그 진행 중인 AI 저작권 관련 소송들도 상당 부분이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러니까 갭이 서로 너무 커가지고 이게 바기닝 레인지가 안 나오니까 소송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당시에도 이 구글이 썬하고 라이센싱 협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데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이 개발자들에게 아무튼 그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자바 API에서
특정한 영역까지. 자, 그 특정한 영역까지가 뭐냐면은 그 여기 이제 declaring code라는 표현이 여기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이제 선언 코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능들에 대해서 기능들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기능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기까지는 이제 가져다가 쓴 거예요. 이제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협상이 실패했지만 근데 이제 그 기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API에는 원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코드들이 이제 같이 들어 있었는데 그러한 그 임플리멘팅 코드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언 코드만 어떤 이름에 어떤 구조로 뭐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하고 실제 이제 이 실행 코드는 자기들이 직접 그 개발자들이 작성을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후반, 뭐 2010년 뭐 이렇게 그 넘어갈 때 그 이제 오라클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를 인수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글 대 오라클 소송이 이제 된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오라클이 야 이 저기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 플랫폼을 보면은 자바 API의 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그 진행이 된 것이고요. 굉장히 세기의 어떤 소송이었죠. 굉장히 많은 그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게 쏠렸고 소송도 이제 굉장히 그 아주 그 깊이 있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분석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구글의 그 이제 자바 API 플랫폼을 사용한 것이 뭡니까 이 페어 유즈에 적용이 되어서 페어 유즈가 적용되어서 이제 공정 이용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그 자바 API를 사용한다고 해도 거기서 이 declaring 코드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implementing 코드는 자기들이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저작권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와 익스프레션이 서로 분리가 되고 이제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표현,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만 이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이것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임플리멘팅 코드에 대해서는 오라클의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선이죠. 선이 개발한 이 API 속에서 이 디클레이션 코드를 가져다가 쓰는 것은 이것은 아이디어를 쓰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임플리멘팅 코드를 이제 거기까지 활용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이제 페어 유즈의 이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공정한 이용이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기회가 있으면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같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때 이 올서 판사가 이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게 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아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간단하게 한 줄 한 줄 그냥 써놨는데 그래서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6대2 결정으로 페어 유즈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제 이번에 이 올서 판사가 다시 지금 이 엔트로피 케이스에 대해서 페어 유즈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이유가 그 과거에 이제 구글 오라클 소송을 봤을 때도 이분의 어떤 그 분석이 상당히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번에 1심 결정이 이제 2025년 6월 23일입니다. 바로 지난달 6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소송의 원고들은 누구냐면 이제 작가들인데 여기 이 안드레아 바츠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찰스 그레버라는 사람이 있죠. 크로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들이 작가들이 이제 관련된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원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처음에 이 사람들이 소장을 제출할 때는 그 클래스 액션으로 이것을 이제 그 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 클래스 액션으로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 액션으로 이제 그 생각하고 여기 표현이 왼쪽 밑에 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three authors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세 명의 작가가 각각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이 유사하게 이 LLM 모델들에 의해서 자기 이 글이 이렇게 도용 당한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장을 제출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 지금 700만 권 이상의 책들이 지금 여기 북3라든지 립젠이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지난달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그 포럼 할 때 제가 그때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러니까 이 LLM 모델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서비스가 되기까지 처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그 밸류 체인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기억을 이제 다시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 처음에 2021년부터 22년까지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 700만 권이 넘는 이 책들을 이러한 사이트, 이런 소스를 통해서 이제 그 불법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법적으로나 뭐 그 실무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이제 뭐 아주 귀찮은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뭐 다운로드하자 뭐 이런 그 얘기가 이제 보통 이제 디스커버리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불법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운로드한 그러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제 책이지만 이제 달리 표현하면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소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트레이닝에 사용이 되든 사용이 되지 않든 간에 스크래핑한 그러한 데이터들, 다운로드 받은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영구 보존을 했다.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게 또 purchase source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수백만 권의 책들을 이제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이제 이 엔트로픽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그 디지털화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그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뜯어내서 스캔을 해가지고 이걸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또 이것을 이제 그 자기 LLM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데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서 판사는 이제 우선 결론을 한번 보고 가면은 이게 페어 유즈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 유즈라는 판단과 또 여기 그 이제 일종의 해석판이죠. 이 pirated library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트라이얼로 가서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올서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트라이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 유즈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트랜스포머티브하기 때문에 이건 페어 유즈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프린트로 된 이런 책들을 디지털로 컨버트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킨 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트랜스포머티브하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걸 좀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그 107조 이게 이제 페어 유즈에 대한 그 정의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페어 유즈라는 것은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크리티시즘, 뭐 비평이라든지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뉴스의 어떤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강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학술적으로 또 연구 목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페어 유즈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어 유즈의 어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이제 네 가지 판단할 그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한 사용이 여기서 페어 유즈니까 이제 유즈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죠. use 그 사용이 이용이 어떠한 목적과 purpose와 그리고 어떠한 특징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밑에 그 박스로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4팩터 테스트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purpose와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상업적인 용도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트랜스포머티브인데 뭔가 어떤 그 근본적인 변형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특별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nature of the copyright work 해가지고 이제 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오리지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단순히 어떤 팩트의 그런 기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저작권으로서 이제 보호를 강하게 해야만 되는 어떤 이 저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expression에 해당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요건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amount나 substantiality입니다. 그 사용된 그 포션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리지널이 있는데 그 오리지널이 예를 들어서 10초의 오리지널 그 이제 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침해한 그 작품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한 10분짜리예요. 10분짜리 음원이 있는데 그 오리지널 10초가 그대로 통째로 사용됐다면 이거 100% 사용이 된 것이죠. 비록 10분의 아주 1분인 10초에 불과하더라도 이제 오리지널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자, 이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하고 지금 여기 이 지금 A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 페어 유즈 판단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그 얼마나 많이 사용됐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하고 관련을 지어서 자,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가 정말 존재한다면 있다면 정말 이 변형적인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100%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도 페어 유즈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게 이제 잠재적인 시장, 포텐셜 마켓에 대한 어떤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호섭 판사가 이 케이스를 분석할 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 multiple uses analysis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트레이닝의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데 라이브러리 구축의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책을 정당하게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 프린트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컨버트한 거, 이것이 또 하나의 사용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렇게 파이릿 된 거,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 불법 다운로드 된 것을 이제 라이브러리로 이제 구축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 페어 유즈가 문제가 되는 것이 유즈가 뭐 어떤 유즈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multiple uses analysis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objective test, 이거는 이제 여기 그 소송 내용에 보면은 그 이제 피고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이게 지금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런 것이 AI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것이 이제 유일한 용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법원에서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이제 그 이 사용을 한 그 이용을 한 업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그 제3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오브젝티브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우리가 그 회사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작권 침해가 있다는 데 대해서 디펜스로서 이제 페어 유즈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커머셜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이제 만들기 위한 어떤 트랜스포머티브 유즈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세 번째 요건이 얼마나 많은 비율이 오리지널의 어떤 포션이 얼마만큼의 포션이 활용됐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트랜스포머티브 유즈에 맞는 어떤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네 번째 요소, 이 포텐셜 마켓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은 변함없이 모든 페어 유즈 케이스에서 맞습니다만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구글과 오라클 사건, 우리가 지금 그 오일섭 판사의 기념비적인 그런 그 페어유즈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이제 봤었는데, 여기서 한번 그 예로서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이게 커머셜한 거냐 아니면 트랜스포머티브한 거냐, 테스트의 첫 번째가, 그럴 때 이제 그 오일섭 판사의 분석에 의하면은 구글의 이러한 사용, 그 자신들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자바 API를 이제 활용한 것은 굉장히 트랜스포머티브한 거다.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자기들의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자바 API를 이제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그러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랜스포머티브하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원고 측에서는 이게 커머셜한 거 아니냐, 결국 안드로이드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지금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고 하는 이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한 비중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분석을 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이게 그 오리지널 워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요소가 이제 팩트냐 아이디어냐 아니면 이제 익스프레션이 강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갔습니다만, 이게 implementing 코드가 아니라 declaring 코드다. 이게 어떤 제목이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선언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거기까지만 구글에서 이제 자기 개발자들이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건 어떤 그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펑셔널한 것이고, 이게 기능적인 요소에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이제 여기서 그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얼마만큼의 이 오리지널이 활용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PI의 각각의 어떤 패키지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패키지를 그 중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비율을 활용을 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이 법원에서 이제 분석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디클레어링 코드가 이제 그 구글이 사용한 걸 보니까 11,500주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바 API에서 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 코드 라인들을 이제 전체 숫자를 따져 보면은 그 중에 0.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위에서 이제 첫 번째 이 테스트에서 트랜스포머티브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티브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불과 0.4%. 그러니까 트랜스포머티브한 목적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포션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도 이게 이제 그 페어 유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0.4%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면은 세 개의 어떤 그 테스트에서 전부 다 이건 정말 트랜스포머티브하고 그렇게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가 좀 그렇고, 이런 판단이 내려지죠. 네 번째, 결정적으로 또 안드로이드 플랫폼 자체가 기존의 자바 이 API, 그리고 이제 이 그 자바 API를 제공하는 그 이제 플랫폼, 이제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이 자바 SE,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등장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남으로써, 그러면 자바가 이 SE가 이렇게 팔리질 않느냐, 대체 효과가 일어났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페어 유즈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급을 달리하면서 이제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오일섭 판사의 이러한 그 분석이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수용된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난번 이제 1차, 뭐 2차 우리 포럼 할 때 보여드렸던 그 밸류 체인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고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하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학습된 모델이 이제 제공이 돼가지고 사용자들이 그걸 활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그런 페어 유즈 판단이 있고 또한 이것을 학습하는 데 대한 페어 유즈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 체인 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스크래핑 페이스에서의 페어 유즈 판단, 그다음에 트레이닝 페이스에서의 페어 유즈 판단이 이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클로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엔스로픽은 이제 이 합법적인 소스들로부터 수백만 권의 책을 이제 사가지고 이것을 이제 디지털 파일로 컨버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뭡니까 이 pirated sources 그러니까 아주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제 총 얼마입니까? 이제 뭐 이제 거의 700만 권 이상의 700만 이상의 이러한 그 책들을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라이브러리로 이제 구축을 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그 엔트로픽이 이 클로드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정당한 그 권한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그 책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확보한 책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 클로드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킨 것이죠. 자, 여기에서 페어 유즈의 판단을 이제 네 단계를 이렇게 그 세 가지 유즈에 대해서 자 LLM 트레이닝 자체 그다음에 이 트레이닝에는 이제 우리가 그 프리 트레이닝도 있고 나중에 뭐 파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거 포스트 트레이닝 다 포함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석의 결과 페어 유즈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프린트에서 디지털로 이 컨버트한 거에 대해서 이제 페어 유즈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그 불법 다운로드한 거 있죠. 불법 다운로드에서 해석판 이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페어 유즈가 아니다. 아마도 이제 이것은 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로 가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색깔로 구별을 좀 해놨는데 이제 뭐 주황색인가요?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십니까? 주황색은 페어 유즈가 아니다라는 판단에 이제 가까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 그 녹색에 해당하는 영역은 페어 유즈라는 판단이 가능한 요소이고, 그다음에 이 좀 진한 노란색이죠. 이 색으로는 이제 어느 쪽인지 판단이 조금은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첫 번째 트레이닝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트랜스포머티브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그 AI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거. 자, 이것은 이제 이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 spectacularly transformative하다. 이건 정말 이 그 LLM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의 어떤 굉장한 어떤 진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spectacularly transformative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어떤 그 성격은 어떠냐? 그러면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들이니까 굉장히 이제 창작성이 강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팩트라든지 어떤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이제 높은 것이죠. 그러나 이 페어 유즈의 4팩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또 두 가지가 보면은 얼마만큼의 그 포션을 활용을 했느냐를 봤을 때 그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기준을 살필 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떤 목적으로 바로 이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개별적인 책들로 봐서는 이것이 100% 활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페어 유즈로 판단을 한다라는 그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마켓에 어떤 그 해를 끼치는 것이 있느냐? 전통적인 어떤 그 북마켓에 미치는 해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프리 트레이닝이든 포스트 트레이닝 뭐 파인 튜닝이든 간에 이것은 이제 트랜스포머티브 유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페어 유즈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에서 디지털로 컨버트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제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로서 이 책을 이렇게 어디 이렇게 서가에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파일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그리고 이 검색을 쉽게 하고 이제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트랜스포머티브 유즈에 이제 가까운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네이처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원래 저작권으로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창작물들이기 때문에 책들이니까요. 이것들은 이제 이 요소만 보면은 좀 이 페어 유즈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럼 얼마만큼의 그 포션이 활용이 되었느냐 했을 때 이제 각각의 책들로 보면은 전체가 다 활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를 위한 그런 것이라면은 뭐 이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포맷 이게 이제 그 LLM 트레이닝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프린트에서 이제 디지털로 컨버트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이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없다, 뭐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이 이제 이런 톤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뭐 그 색깔로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랬을 때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두 번째 요소 프린트 디지털 컨버전에 대해서도 페어 유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불법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것이 그 목적 자체가 단순히 트레이닝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제 그 피고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이게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막 기억을 하실 텐데 앞에서 어떤 원칙이 있었죠. 이거는 오브젝티브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스토어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로 구축되어 있는 이 전자 파일들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모르겠다. 뭐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얼마만큼이 활용되었고 그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불법으로 이제 다운로드한 것이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개의 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이거는 트랜스포머티브 유즈도 아니고 이제 페어 유즈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어 유즈가 아니고 이제 뭐 명확하게 이게 침해다 막 이렇게 그 판결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페어 유즈가 아니고 트라이얼로 가서 뭐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제 당사자의 의도 이게 이제 어떤 그 고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침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페어 유즈는 명확하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허용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 AI 트레이닝하는 굉장히 이제 그 트랜스포머티브 유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맷을 이제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합법적인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뭐 구입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이 판례를 기준으로 이제 보았을 때 LLM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 LLM Large Language Model이죠. 이 LLM 개발과 관련해서 자 불법적인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자체는 트랜스포머티브 하다고 할지라도 불법적인 소스에서 다운로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트라이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실제 사실관계에 보면은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거에 또 일부는 나중에 또 대가를 주고 또 구매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후에 이렇게 이거를 산다고 해가지고, 자, 여기 retrospective justification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는 excuse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 general library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 AI 트레이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는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판례에서 어떤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이지만, 일단 1심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창작자들의 입장 그리고 AI 개발자들의 입장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작자들의 그 입장을 보면은 그 LLM을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이렇게 막는 것은 이제 혁신을 이렇게 일종의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불법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니까,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점은 당연한 것인데 뭐 법원이 이제 그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AI가 어떤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창작자들의 어떤 그 책이라든지 그 작품을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AI가 뭔가 그 아웃풋을 내놨을 때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집어넣으면 입력하면 이제 아웃풋을 내놓는데, 이게 이제 그 혹시 침해가 있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우리 그 밸류 체인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이 트레이닝 페이스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실제 산출물이 그 아웃풋이 LLM이 이제 내놓는 그 아웃풋이 오리지널을 이렇게 침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침해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이 판례에서는 거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AI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법원이 이 오수 판사의 입장에서 분석에 의하면 최소한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트레이닝 하는 것은 굉장히 transformative, spectacularly transformative 하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기술적인 진보, 혁신에 해당하고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법원의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무엇이 인프린지먼트고 무엇이 뭐 페어 유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교통 정리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런 원천의 소스에서 이렇게 다운로드하거나 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그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비용을 써야 되고 이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걸 리스크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이제 확보하지 말고 그 정당한 권원에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확보를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데이터를 이 legitimate 소스에서 이렇게 확보를 한다라고 가정을, 그러니까 리걸한 소스에서 확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AI를 학습을 시키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pirated source에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걸 침해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AI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환영할 만한 그런 판례인 것은 분명하죠. 네, 캐드리 vs 메타 케이스입니다. 6월 25일에 나온 결정이고요. 역시 이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결정입니다. 메타는
라마 AI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불법 사이트들, 립젠이라든지 NS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이 섀도우 라이브러리라고 나와 있죠. 그림자 도서관이다. 예. 이제 불법 다운로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원고들은 이제 13명의 오서들이고요. 세라 실버만이나 타나하시 코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세라 실버만 뭐 코미디언도 하고요. 저기 타나하시 같은 분은 이제 그 애틀란틱인가요? 거기 기고문을 굉장히 유명한 그 글을 쓰는 그런 작가고 이런 분들이 이 원고가 되어서 메타를 상대로 해서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이제 책을 다운로드해서 이 학습을 시켰다라는 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한 것이죠.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페어 유즈입니다. 이제 페어 유즈인데 이 법원의 이제 판단은 뭐냐면 페어 유즈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메타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디펜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법원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이 판단은 오직 13명의 이 작가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또 이 범위를 스코프를 명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어 유즈가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원고 측에서 이제 특히 이제 페어 유즈의 4가지 요건들 중에서 4번째 요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용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침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아규먼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못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그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몇 부분을 따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그런 그 저작물들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작가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이제 페어 유즈를 깰 수 있는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지금 이제 메타에게 이제 아주 호의적인 그러니까 서머리 저지먼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쟁점이 뭐냐면은 이 메타가 이 저작물들을 다운로드 불법 저작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 토렌트로 이제 받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P2P 네트워크에서 이것을 이제 잘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P2P 네트워크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그 시스템상 다운로드 받는 유저들이 또 일정 부분은 또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업로드를 동시에 하도록 이 프로그램이 이제 설계되어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렌팅 과정에서 메타가 자기들이 이제 이 P2P 네트워크에서 이제 불법 저작물들,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않은 이런 불법 소스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또 자기들이 업로드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계속해서 법원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페어 유즈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LLM 트레이닝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엔트로픽 케이스에서처럼 자, 4가지 이 팩터들을 살펴볼 때 사용의 어떤 목적 이러한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비록 불법적인 권원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AI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트랜스포머티브한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자, 이 네이처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이 원 저작물의 어떤 성격, 이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책들이니까 굉장히 작가들의 어떤 그 창작성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작권이 침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페어 유즈로 보호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 좋은 그런 팩터죠. 다만 이것이 이제 큰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이제 이런 케이스들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이게 카피가 되었느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트랜스포머티브 유즈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개별 어떤 책들을 놓고 보면은 각각의 책에 대해서는 100% 이게 활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이 세 번째 팩터에 대해서는 페어 유즈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녹색으로 첫 번째, 세 번째 이제 녹색 박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 마켓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자, 그래서 메타에서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 받은 그런 책들을 LLM에 학습을 시킴으로써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 했을 때, 이제 법원이 지적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원고 측에서 지금 그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은, 자, 첫 번째 한 가지 주장은 뭐냐면 regurgitation인데, 자, regurgitation은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용자들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만들어냈을 때 이게 원 저작물을 좀 침해하는 것들이 좀 나와주면, 이것은 이제 뭔가 저작권 침해 용도로 활용이 되고 트랜스포머티브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법원이 이렇게 그 법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뭐냐면, 여기 50개의 토큰이 나오는데 50 tokens가 이게 이제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뭐 words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AI에서 이 토큰의 개념은 그 기계 입장에서의 어떤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어가 좀 길다 그러면 이걸 쪼개져 가지고 뭐 하나의 단어가 AI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개, 세 개의 토큰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상투적인 표현들을 묶어서 볼 때는 인간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걸로는 뭐 몇 개의 단어라도 이게 합쳐서 한 토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구두점, 펑츄에이션도 토큰으로 이제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쉽게 그냥 생각할 때 50개 단어 정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라마에서 이제 실제로 프롬프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뭔가를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했을 때 하나의 책에서 봤을 때는 50개 토큰 이상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소설을 좀 작성해 봐라, 라마에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주제를 주고 그 라마가 이렇게 산출하는 텍스트를 보면은, 자, 세라 실버만이 여기에 원고 중에 있는데 세라 실버만의 책이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50단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를 위해서 이게 트레이닝이 됐다라는 그러한 아규멘트가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regurgitation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원고의 티어리로서 이제 실패한 것이다. 이제 두 번째는 라이센싱 마켓에 대한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시장을 이제 이렇게 잠재적인 어떤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지금 LLM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킴으로써 그 시장이 이렇게 대체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원 작가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책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 시장이 이제 이 LLM에 의해서 이 메타의 인공지능 모델에 의해서 대체돼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원고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라이센싱, 자기들이 이걸 라이센싱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어떤 로열티를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한, 그러니까 받아들일 법한 어떤 그런 아규먼트지만,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이 구글 vs 오라클 그 케이스에서, 자, 법원의 어떤 그 지적이 뭐냐면은, 자, 뭔가 이 원고와 피고 간에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보통 이제 사전에 이렇게 협상을 시도하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이제 분쟁으로 이게 법정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잦으니까, 자, 그래서 사전에 협상을 했는데 잘 안 됐다, 라이센싱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법정에서 페어 유즈를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서 이게 마켓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라이센싱 협상을 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그 시장을 대체해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뭔가 페어 유즈가 아니고 저작권 침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구글 오라클 케이스에서 연방대법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danger of circularity, 그러니까 어떤 순환 논법의 그런 그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순환 논법이지 어떤 시장의 존재에 대해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켓 함이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특히 지금 이 AI 이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 시장을 뭐 대체했다라거나 그런 걸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 이 지방법원에서 그 제시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오른쪽 밑에 나오지만은 마켓 다일루션 티어리입니다. 자, 마켓 다일루션 티어리가 굉장히 잘 워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원고 입장에서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원고들은 이것을 이 케이스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마켓 다일루션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일루션 하면 보통 이제 상표 제도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마켓 다일루션의 개념은 시장에서 어떤 그 작가들이 원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 작품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산출되는 이런 그 LLM의 이 생성물들 때문에 이 자신들의 가치가, 자신들의 작품의 가치가 희석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이 티어리가 앞으로 이 AI 모델의 이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켓 다일루션 티어리는 indirect substitution theory라고. 자, 왜 그러냐면 direct substitution이 있는 것이죠. 기존의 fair use 이 4factor 테스트에서 네 번째 시장에 미치는 영향할 때는 보통은 이 direct substitution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직접 책을 사서 읽거나, 자, 이게 뭐 그 프린트든 아니면 이북이든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불법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니까 실제로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indirect substitution입니다. 마켓 다일루션이고, 이것이 또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 바로 두 번째 이 포인트에 보면은 endless strea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다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AI 모델들에 대해서, 자, LLM이 방대한 어떤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AI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떤 많은 생성물들을 내놓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지금 판결문에서 제가 직접 인용해가지고 가져온 내용들이 좀 있는데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마치 여기 이제 플러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어떤 작품들이 아니에요. 자, 이 실버만의 어떤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버만의 책과 같은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버만의 책을 안 읽어도 수많은 책을 이제 AI가 저자인
물론 저자성이 있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고 이제 AI가 산출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많은 책들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인 그런 그 시장에서의 대체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원 작가들의 인간 작가들의 이러한 작품의 어떤 경쟁력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것이죠.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들이 있는데 literally millions of secondary works, millions of secondary works가 뭐 이게 밀리언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어떤 작품들이 이게 이제 secondary work라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프라이머리 워크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놓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생성되는 이 수많은 AI의 창작물들이 인간 작가들의 이 작품의 저작권으로서의 가치를 희석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다면은 이 작가들이 이제 메타 측의 페어 유즈 주장을 디피트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 측에서 뭐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 구체적인 어떤 증거는 없고 어디까지나 이제 그런 어떤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저작권청이죠, 카피라이트 오피스에서 지금 그 리포트들을 내고 있잖아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제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바로 이 마켓 다일루션 티어리가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켓 다일루션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어떤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일루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다양한 형태가 뭐 다 가능할 텐데 이것은 많은 그 커뮤니티에 있는 저작권 커뮤니티에 있는 또 법조계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이렇게 쉬울까?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법리도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되는 것이고 또 업계에서 이 작가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옹호하기 위해서 또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시도가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차브리아 판사님인데 이 차브리아 판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게임 체인저다. 이 아규먼트가 성공을 하면은 여기서 페어 유즈를 깨고 자 디펜스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작권 침해 주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켜볼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표로 요약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타시니와 뉴욕타임스 사건, 이 연방 대법원 판례였는데,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스코터스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는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약자입니다. 스코터스 이렇게 하면 다 앞에서도 연방 대법원 을 의미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타시니와 뉴욕타임스 사건에서 그때 프리랜스 라이터들의 이 이제 기고문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텍스트 온리 포맷으로 이렇게 변환되어서 활용된 것에 대한 그런 작가들의 클레임이었습니다. 그때 연방 대법원은 저작권법 201조 C가 이 디지털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 되는 것까지 커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뉴욕 타임스가 현재 진행 중인 이 소송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뭔가 아주 혁신적인 LLM 이 트레이닝에 대한 이 혁신적인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아티클이 활용되는 점에 대해 그러니까 기술 진보를 위해서 저작권이 조금 양보를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침해 주장을 이제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에세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행해 있는 이 뉴욕 타임즈의 About Face다. 뒤로 돌아 About Face는 뒤로 돌아.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잘 말씀 안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또 앞에서 LLM에 대해서 자꾸 LLM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M이 모델인데, LLM에서 이제 그 Large Language Model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뉴욕 타임스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뉴욕 타임스 입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비판적인 그런 그 글이 또 이제 보여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앞에 이제 제가 그 앞부분에서는 이 로맨틱 오서십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뉴욕 타임스가 굉장히 이상적이다. 뭐 어떤 일종의 그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너무 이상적으로 자기들이 추구하면 좋을 듯한 어떤 그런 것들만 뭐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뉴욕 타임스 입장에서 그런 자신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고 어떤 그 언론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볼 때 어느 한쪽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또 다른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 뉴욕 타임스를 포함해서 또 여기 이제 많은 작가들의 어떤 소송이 나오는데, 그러한 작가들의 어떤 자신들의 창작성, 또 그걸 위해서 이제 투입했던 시간과 자신들의 재능과 또 어떤 그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이제 그들의 어떤 창작성에 대한 그러한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아무튼 이 세 개의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의 이제 현재 소송, 또 과거에 타시니가 등 이제 작가들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에세이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Four Factor Test, Fair Use의 이제 4개의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어떤 목적이 뭔지,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티브 유즈가 있느냐, 새로운 가치를 뭔가 창출하느냐, 여기서 이제 LLM 같은 경우에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 이제 굉장히 트랜스포머티브 하다라는 그런 그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다음에 어마운트를 판단하는 얼마만큼의 포션이 오리지널의 어느 정도의 포션이 활용됐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트랜스포머티브 유즈가 있느냐가 굉장히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고요. 그다음에 마켓 임팩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 페어 유즈 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밑에 이제 그 캐드리 vs 메타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제 법원의 어떤 입장이 이것을 잘 입증했으면은 뭔가 그 마켓에서 다일루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입증했으면은 굉장히 유리했을 텐데, 그러니까 침해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잘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Bart's vs Anthropic 케이스 2025년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이죠. Bart's Anthropic 케이스도 그렇고 메타 케이스도 지난달 6월 23일, 6월 25일 그런 그 판례들이었고, 아직은 진행 중이고 1심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각각 보면은 좀 남겨놓은 그런 그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봤었고요. 특히 그 Anthropic 케이스에서는 그 뭡니까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그러한 그 유즈에 대해서는 이것은 트라이얼로 간다라는 그 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AI를 이렇게 학습을 시킨 것, 그다음에 또 이제 프린트해서 이 디지털로 컨버트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페어 유즈라는 판단을 또 내린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윌리엄 올섭 판사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 구글 대 오라클 소송 2021년 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었고요. 자바 API에 대한 얘기였고, 디클레어링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하고 제목이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활용하더라도 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원의 판단 있는 것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캐드리 vs 메타에서 이건 이제 그 불법적인
그런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던 것인데 이제 페어 유즈 판단에 있어서 그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작가들의 주장에 한정해서 이 원고들의 한정해서 그다음에 이 팩트에 한정해서 판단을 하는데 페어 유즈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었고요. 그러니까 스페큘레이션에 불과했고 구체적으로 에비던스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마켓 다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그 마켓 다일루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입증이 돼야 될 것인지 뭔가 실증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이론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마켓 다일루션 이제 indirect substitution에 대한 얘기도 좀 봤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연방 저작권청 카피라이트 오피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저작권 보호와 그다음에 페어 유즈의 어떤 조화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론이 이제 제시가 또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우리가 레지르밋하지 않다. 그다음에 파이러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지금 엔트로피 케이스하고 메타 케이스를 보면은 다들 이렇게 북스리, 립젠이라든지 애나스 아카이브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그런 소스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엔트로피 케이스에서는 보면은 해적판 그런 그 파일들을 이제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구축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페어 유즈가 아니다. 이제 아마도 저작권 침해가 되고 뭔가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어떤 그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라이얼 가서 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그런 파일들이 섞여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그리고 정당하게 이 디지털로 컨버트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섞여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 할지라도 이 LLM 트레이닝 자체에 대해서는 프리 트레이닝이든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이든 간에 파인 튜닝이든 간에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트랜스포머티브하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혁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법원의 입장이 이 페어 유즈를 강하게 이렇게 이 빅테크들의 어떤 그 입장을 반드시 대변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의 어떤 창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자, 그리고 여기 이것은 이제 메타 케이스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었고요. 불법 다운로드한 그런 이제 토렌팅을 통해서 다운로드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페어 유즈가 작동을 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메타 케이스에서 어떤 특징은 뭐냐면 이 페어 유즈가 어쩌면 원고들이 뭔가를 잘 입증했으면 뭡니까? 이 마켓에서 뭔가 자기들의 저작물의 가치가 이 다일루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잘 입증할 수가 있었으면 페어 유즈가 깨졌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암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저작권자의 어떤 보호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살펴보면 케이스들에서 보면은 어떤 작가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간 작가들의 어떤 그 저작권, 그들의 어떤 창작성, 그들의 노력 이것의 어떤 가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 유즈는 우리가 기계를 옹호한다기보다는 그 AI를 옹호한다기보다는 이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AI 자체도 인간이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이제 그 가치를 또 별도로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어 유즈라는 그 4팩터 테스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양자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이
저작권 보호, 페어 유즈, 공정 이용의 가치를 잘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진통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하나 그 디테일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판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죠. 함께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지켜볼 것이고요. 또 우리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얼마 이제 글로벌한 현상이니까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또 이게 또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이러한 상황에 이제 직면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